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강독회 3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자,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광독회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쩌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해남사에서 발간한 아함경 책을 함께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5페이지 착한 벗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재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다 함께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천천히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착한 벗, 비구들이여, 너희는 아침에 해가 뜨는 모양을 잘 알고 있으리라. 예, 상응부경전, 아함경 상응부경전 선우편입니다. 해가 나올 때가 되면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빛이 눈부시게 발산되면서 해가 솟는다. 즉 동력 하늘이 밝아지면 해가 뜰 선구요 전조이다. 비구들이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스러운 활정도를 일으키는데도 그 선구가 있고 전조가 있나니 그것은 착한 법과 사귐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기에 착한 벗을 가지고 있는 비구라면 그가 마침내 성스러운 활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그 공을 쌓게 되리라 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느니라. 이 아함부 경전 중에는 이렇게 착한 벗에 대해 말한 경이 여러 개가 보인다. 또 하나 들어본다면 부처님께서는 더 간명 솔직하게 이렇게 설한 적도 있다. 이것은 상운부 경전에 보이는 역시 선우라는 경에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법이 있나니.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스러운 팔정도를 일으킴에 이로움이 많도다. 그 한 법이란 무엇인가? 그는 착한 벗이니라. 비구들이여 착한 벗을 가진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그 공을 쌓게 될 것이 기대되느니라. 비구들이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법이 있나니 성스러운 팔정도를 일으킴에 이로움이 많도다. 그 한 법이란 무엇인가? 그는 착한 벗이니라. 비구들이여 착한 벗을 가진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그 공을 쌓게 될 것이 기대되느니라. 나는 이미 마치다니 후미오 교수님이죠. 나는 스스로 불민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런 경들을 가볍게 읽고 오랫동안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에 생각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 시세로라는 이 로마 철학자죠. 밑에 나오네요. 시세로의 우정에 대해서를 읽다가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로부터 나는 착한 벗에 대해 말하는 이런 경전들의 뜻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세로는 로마의 철학자로서 라틴 읽는 방식으로 하면 키케로라고 나오죠. 키케로 마르쿠스 트릴리우스, 서기전 106년부터 43년까지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로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이다. 그의 조그만 저서 우정에 대해서는 그리스나 로마에서의 아리따운 우정에 신뢰를 많이 들고 또 우정에 최고의 찬사를 바친 책이다. 이를테면 벗은 눈앞에 있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있으며 가난해도 풍족하고 허약해도 건강하고 또 한결 말로 나타내기 어렵거니와 죽었다 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벗은 눈앞에 있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있으며 가난해도 풍족하고 허약해도 건강하고 또 한결 말로 나타내기 어렵거니와 죽었다 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는 따위의 표현이 그 전권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우정의 신뢰와 그것에 대한 찬사를 읽다가 뜻하지도 않은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나는 이제 우정의 역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정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맡아온 구실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대체 인류의 세계에서 우정이라는 덕목이 생겨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나는 우정에 대해 새 사실에 눈뜨기 이전에는 지금껏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벗의 슬픔에 나는 울고 내 즐거움에 벗도 춤춘다. 그 내용의 말이 봅니다. 벗의 슬픔에 나는 울고 내 즐거움에 벗도 춤춘다.
그것은 필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일일 것이라고 무작정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가 아직 부족 제도에 매여 있던 시대에는 혈연에 의한 연결이 전부여서 우정이 생겨날 여지는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구실을 담당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정이라는, 즉 혈연과 관계없는 인간적 결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대개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서기전 427년부터 347년까지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그 대화편이라는 글에서 화려한 말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도 그때였으며, 한 명의 진정한 벗은 만 명의 친척보다 소중하다고 그리스인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키케로가 그리스와 로마의 아리따운 우정에 대해 기록하여 그것에 최고의 찬사를 바친 것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세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멀리 떨어진 극동에서도, 중국이죠. 중국에서도 저 공자님이 벗이 있어 먼 데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여결하라. 한 번쯤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벗이 멀리서 왔어, 먼 데서 왔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을 노너, 공자님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죠. 노너에 남긴 것도 역시 그 무렵이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착한 벗에 대해 힘을 주어 비구들에게 설한 것도 역시 같은 세기에 일어났던 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무엇인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착한 벗에 대해, 착한 벗에 관해 실린 경들을 다시 주의하여 가며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이제껏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뜻이 뒤를 이어 끊임없이 샘솟아 나왔다. 이 착한 벗에 관계되는 경들에는 내게는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 시기에 이르러, 즉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이르러 우정이라는 덕목이 갑자기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캐기란 나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몇 세기에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 새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열세 노릇을 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 국가 사이에 공통되는 새로운 현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 국가의 출현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제 여기에서 고대 도시 국가, 이를테면 그리스인이 말하는 폴리스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는 것은 이 책의 주제에서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극히 간략한
언급밖에는 시도할 겨를이 없거니와 어쨌든 로마, 아테네, 라자가하 또는 스라바스티 같은 곳의 구조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대략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도시들은 모두가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시민들은 물론 동일 부족만은 아니었다. 로마의 경우 세 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살았고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로 말하면 네 부족이 모여서 그 폴리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생활 무대에서는 부족 중심의 생활 대신 시민 사회의 생활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였다. 이것은 역사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에 이르러 혈연에서 말미암지 않은 인간의 정신적 결합이 비로소 인류의 역사에 크게 떠올랐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눈을 돌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제세 시대 인도를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사회 구조는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와 아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도 새로이 몇 개의 고대 도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라자가하나 사바티 같은 곳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자랑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도시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로 활약한 무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부처님에게 귀한 대부분의 신자들도 이런 도시 사람들이었을 것이 쉽게 예상된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착한 벗의 가치를 이상할 만큼 역설한 까닭이 조금씩 이해되는 것이다. 불교 내부에서도 혈연이 아닌 인간의 결합이 큰 구실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교단이다.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부처님 교단에서는 그 출신이나 혈통의 구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한경 정지부 경전 정일암경 사수림 편에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 강이 있어서 각기 강가 이 겐지스 강입니다. 강가강, 야무나강, 아치라바티강, 사라부강, 마히강이라고 불리거니와 그것들이 한번 바다에 이르고 나면 그 전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오직 대해 큰 바다라고 일컬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네 계급도 일단 법과 율을 따라 출가하고 나면 예전의 계급 대신 오직 사문이라고만 일컬어지느니라. 부처님 교단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들도 제가 시절에는 저마다 가문과 혈통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온 이상 그런 사회적 신분관계는 모두 불식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고 나면 오직 바다로만 불리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 교단에는 계급도 없고 통솔자도 없고 또 통솔 받는 사람도 없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예,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한번 또 새겨보고 계속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착한 벗, 착한 벗, 착한 벗 제목이 착한 벗이에요. 한자로 하면은요, 선우가 됩니다. 선우, 선우, 착한 선자, 친구, 벗, 우자, 선우. 선우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또 비슷한 말로 어떤 또 말이 있습니까? 선지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지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지식과 선우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선지식은 오늘날의 지인하고 원래는 비슷한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는 사람. 내 그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 요즘은 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뭐 친구, 벗, 뭐 그다음에 동무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뜻이었는데 중간에 또 착한 벗, 좋은 친구, 동무, 뭐 이렇게 또 변하다가 동무란 말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조금 안 좋은 어깨동무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우리 또 옛날에 또 참 동무라는 말을 좀 이상하게 쓰다 보니까 요즘은 친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친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나누는 사이,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선지식이란 말은 또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스승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을 또 이끌잖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뜻 나는 여러분들의 벗이다. 물론 뭐 동등한 평등주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부처님을 친구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한 거를 참 좋은 벗이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스승님이라고 생각했던 선지식이라는 용어는 좀 스승님 쪽으로 갔고요. 선우가 좀 그래도 착한 벗의 의미가 남은 거죠. 사실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으로 시작했다가 스승님으로 간 용법이 있고 또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 또 가는 용법이 생긴 것이죠. 자, 한번 또 경전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비구들이여, 너희는 아침에 해가 뜨는 모양을 잘 알고 있으리라. 해가 나올 때가 되면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빛이 눈부시게 발산되면서 해가 솟는다. 요거는 우리 다른 나라는 일출을 잘 안 보지만 어떻습니까? 정월 초하루인 경우나 아니면 뭐 동해안이나 새벽 등산을 한 경우는 이 해 뜨는 모양을 또 열심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해가 아직 안 떠서도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그죠? 그리고 높은 산에 또 반대쪽에 해가 뜨는 반대쪽에 높은 산에는 벌써 그 모양이 밝은 빛이 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전조 현상이잖아요. 조짐이다 이거죠. 선구자 할 때 그 선구인데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해가 뜨는 그 조짐이다. 전조다. 비구들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발정도 내가 가르쳐줬던 사성제 법문 고집 멸도 고성제 멸성제 고멸성제죠. 고집성제 여신 보살님 반갑습니다. 고집성제 고멸성제 그 다음에 고멸도성제 고멸성제 마지막에는 그 멸에 이르는 고멸도성제 이게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고멸도 성제의 주요 내용인 팔정도, 팔정도를 성스러운 이 팔정도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수행 삼고 실천하는데도 이거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 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착한 것이 있다. 착한 것들과 사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팔정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에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비구들이요. 그렇기에 착한 벗을 가지고 있는 비구라면 주변에 좋은 도반이 맞아요. 이거는 요즘에는 도반이라는 말로 또 의미도 되죠. 도반이 참 훌륭한 도반을 가지고 있는 비구라면 그는 마침내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어 익혀서 그 공을 쌓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느니라. 뭐 뒤에 이제 또 우리 아난존자 뭐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도반을 갖는 것이 불도를 이루는데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다. 불도를 닦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좋은 도반을 갖는 것이다. 좋은 도반을 갖는 것이 거의 전부다. 거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쯤에 아마 이것도 경전 내용이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좋은 도반을 갖는다는 것이 이 불도를 이루는데, 성불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도반은 누구십니까? 바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선지식이 되어 주셨잖아요. 즉 도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지금도 뭘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 경전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바로 선우고 우리의 훌륭하신 선지식이죠. 그래서 선지식은 스승님도 이란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벗, 부처님은 저 높은 데서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물론 그때 이래라 저래라는 수행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우리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냥 우리를 밑에 부하로 취급하거나 노예로 취급하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지도자고 누구는 뭐 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러셔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 자세고 부처님의 마음 자세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당한 하나의 인격으로, 그리고 열심히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따르면 너희들도 다 나처럼 이런 어떤 깨달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전도를 배우고 익혀서 공을 쌓게 되고 그 다 좋은 결말을 볼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또 아미타경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이란 바로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래요.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사는 곳. 나의 착한 벗들이, 나의 좋은 도반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럼 지금 내 주변에 이런 분들만 계시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바로 지금 극락에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장 그렇게 사시면은 그거는 불도를 이루시는 거죠. 얼마나 잘 사셨으면 전부 좋아해 주실까요? 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참, 그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뭐, 물론 부처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좀 지나친 경우가 그렇더라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주변에 부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처님 좋아했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한테는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도는 이런 좋은 도반을 갖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렇게 착한 벗에 대한 말한 경이 여러 개 보인다. 그래서 상무비경전에 선우라는 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비구들이요, 여기에 한 법이 있나니 성스러운 팔정도를 일으킴에 이로움이 많도다. 그 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착한 벗이다. 착한 법의 존재가 바로 똑같은 내용이죠. 비구들이요, 착한 도반을 가진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그 공을 쌓게 될 것이 기대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성가에 속해서 성가와 이런 참 이런 분들과 함께 수행하면 얼마나 성취가 높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동무, 친구, 벗, 선우, 선지식, 그다음 도반, 다 우정이 뒷받침되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도 역시 애정이 이제 처음에는 애정으로 만났지만 살다 보면 우정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야말로 참 좋은 도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좋은 도반을 부부가 좋은 도반일 때 불도를 이루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출가자들은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정말 참 부부가 좋은 도반이 되었을 때 그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특히 처음 이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정으로 애정이 처음에는 애정으로 만나셨겠죠. 근데 애정이라는 것은 뭐 유효 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3년 정도 뭐 있고 그다음에는 또 자녀를 또 갖게 되고 또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또 그 동지에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같기 때문에 같은 자녀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지가 되는 거죠. 자녀를 기르는 동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 또 도반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어쨌든 혈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그 뭐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은 참 뭐 싫다고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말고 남남끼리 만나서 이 참 그 이런 도반 관계가 된다는 건 참 우리의 축복이죠. 좋은 이런 벗이 된다는 거, 친구가 된다는 거. 예. 자, 이어서 마치다님 후미오 교수님은 이분은 뭐 이 참 이 동서 그 여러 가지 이 역사도 많이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인문학에 아주 밝으신 분이라 이런 책들 자기가 본 책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키케로라고 영어로 시세로인데요. 라틴어로는 키케로라고 발음하거든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훗날에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어떤 굉장히 그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정적 관계인데 또 사적으로는 아주 친한 친구고 이분은 또 편지를 많이 주고받는 편지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그런 서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료가 많이 됐답니다. 편지 쓰고 그걸 남기고 보내고 자기가 보내 이런 걸 딱 놔둬가지고 이 그런 것을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로마사 연구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책을 떴어요. 우정에 대해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벗은 눈앞에 있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있으며, 이 문장력이 참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변호사를 했대요. 변호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벗은 눈앞에 있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있으며 가난해도 풍족하고 허약해도 건강하고 또 한결 말로 나타내기 어렵거니와 죽었다 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 마지막 그 문장은 참 놀라운 생각인데요. 저는 부처님께서 지금 사실 어떤 그 육신을 가진 어떤 사카무니 붓다, 우리 저 사카무니 부처님은 육신의 그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그 어떻습니까? 마치 늘 제 곁에서 살아 숨쉬고 말씀해 주시는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야.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으로 살아 숨쉬고 계시잖아요. 따위의 표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마스다나 후미오스는 우정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우정의 역사를 한번 연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니까 언제쯤 이런 것이 생겼나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10만 년 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나타났을 때가 그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약 그 2600년쯤 전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 올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음력 4월 초파일요.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오실 그 무렵에 서양에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요. 그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분이 대화편이라는 책 여기 이제 저서에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진정한 벗은 만 명의 친척보다 더 소중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 지구 반대쪽에 가까운 우리 중국, 이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의 그 공자님께서는 노너 후대에 이제 그 제자들이 공자님 말씀을 묶은 책이죠. 노너의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유붕이 자원 방향에 보려로 하라 벗이 멀리서부터 왔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때 이 붕우라는 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는 이제 아마 그 같은 이제 공부 도반이죠. 이것도 공부를 하는 도반. 훗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붕당이라 해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던 이 사람들끼리 그 당을 만들어서 그 당파 싸움을 했다. 이제 안 좋은 그 의미로도 좀 이 붕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붕자가 좀 안 좋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붕우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은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을 썼나 봅니다. 이때는 어쨌든 아주 그 반가운 친구라는 거죠. 멀리서 친구 오면 반갑다는 것이죠. 자주 못 봐도.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이 동서양에 나오고요. 또 우리 그 인도도 부처님 당대에 수많은 종교 사상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아지위카파라든지 뭐
그다음 순세파 뭐 이런 또 순세 외도 뭐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이나교, 그다음에 산자야 벨라티푸타입니까? 이런 또 뭐 그 해이론자도 나오고요. 또 뭐 하여튼 그 수많은 그 뭐 로카야타 뭐 이런 하여튼 수많은 이런 사상가 종교 사상가들이 막 육사회도 뭐 62견에 막 나타나는 이때도 끼리끼리들 자기들끼리는 또그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이제 여기 그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도시 국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260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은허라든지 고대 도시, 그다음에 그 인더스강 유역에서 모헨조다로나 뭐 이런 도시 문명의 자치가 있습니다. 도시 문명의 자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대략 2600년 전쯤이었고, 이때는 이제 저는 제가 할 때는 뭐 철기 문명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추계 시대라고도 했고요. 이때 동서양과 인도의 좀 세계적인 그런 참 지도 성자들 또는 대철학자들이 거의 뭐 동시에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우정이라는 이런 것도 유별나게,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부족 국가 단위, 그 부족 국가가 뭐 18세기 19세기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경우요. 그리고 지금도 뉴기니아 같은 아주 산악지대는 여전히 아마존 정글이나 부족 국가 상태로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인류도 뭐 이 4대 문명 그 이전에 뭐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좀 빨리 도시 국가가 형성됐겠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는 대부분이 부족 국가 단위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아메리카 대륙은 밑에 잉카 제국 말고는 뭐 좀 그 대개 다 그런 마야 문명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막 부족 국가 상태였고, 이게 20세기까지도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때 도시국가라는 것이 생겨서, 도시국가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나니까, 약탈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고 모여 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물건도 서로 사고 팔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도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는 어떤 약탈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고 저기 쳐들어오면 성벽 안으로 숨고 안 쳐들어오면은 이 밖에 이제 농산물 또는 이제 뭐 이 광산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피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비단 뭐 그다음에 도자기 그릇 이런 것들 막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잉여 농산물 철기로 농기구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농산물도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을 또 저장도 가능하고 또 무역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또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도 쌓고 살게 되고요. 예.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고 그러고요. 인도에서도 우리 그 경전에 나오는 라자가하나, 스와스티, 사라바스티, 그다음에 카필라바투, 그다음에 베나레스, 바라나시, 그다음에 베살리 성, 이런 다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고, 중국에도 한단이나 그다음에 장안, 지금 시안이죠. 그다음 낙양, 려양, 다 이 성벽으로 다 쌓은 도시국가
에서 발전한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곳에는 혈연보다는 이제는 이해관계가 많이, 이제 아까 무역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정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뭐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아주 했다, 많이 했다. 이런 것이 또 부처님 같은 분이 또 활동하기도 좋은 거죠. 사람들이 많아야 뭐 또 전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또 가능합니까? 탁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인도가 그런 면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인도가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구하기가 아주 여건이 좋았죠. 첫째, 옷은 뭐 일단 풍족한 어, 어,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무역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의식주를 밥을 빌려 다니는 것도 좋고, 잠을 자는 것도 뭐 이렇게 국왕이 중리정사나 뭐 기원정사, 그다음에 거기 부자가 우리 또 수달타 장자 같은 분이 기원정사를 기증하고, 또 우리 마가다 왕국의 또 누굽니까? 또 빈비사라 왕이 또 중리정사 또 기증하고, 또 이제 그 발치 공화국 거기서도 또 뭐 정사를 기증하고, 그러니까 막 그 전법 활동하기도 좀 유리했던 것이죠. 굉장히. 그리고 이 민도도 이 도시국가들이 민도가 또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제가 백가들 등장하고요. 뭐 공자님뿐이 아니잖아요. 뭐 순자, 맹자, 묵자, 뭐 노자, 장자, 뭐 이런 자자 돌림, 자자가 이제 선생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어떤 그런 제자 백가들이 대거 등장해서 뭐 법가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분들이 유가도 있고, 무슨 제자든지 유가라 그러죠. 예. 자, 이런 도시들이 뭐 거기서 이제 서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경쟁도 하는 것이죠. 경쟁도 하고, 또 신도들도 거기서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혈연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이 교단도, 불교 교단도 이런 사람들의 모임, 우정으로 뭉쳐진 착한 벗, 선우들의 모임이 돼요. 선우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성가, 또 현존 성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대요. 사찰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찰에 사는 스님들은요, 조금 교리적으로는 뭐 달라도 이 생활하는 이거는 마음이 또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게 다른 걸로 다투는 게 아니고 스님,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그 군대에서도 내무 생활하는데도 그 종교 차이보다는 오히려 그 생활 방식의 차이가 더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 이 또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저는 저는 이 강의 이름을 다 못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인도의 그 강 이름을 쭉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강가강, 겐지스강. 겐지스 강은 강가라는 그 말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겐지스 강이 된 거죠. 원래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불렀습니다. 강가라고 불렀고, 요게 아마 중국에서 양쯔강 있잖아요. 양자강, 양자강도 그냥 강이라 그러거든요. 강. 우리나라도 큰 강을 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인도 황하강, 항하, 겐지스강 항하라고도 하잖아요. 항하. 그래서 황하는 중국에서는 또 하라는 말도 아마 강가 참 항하사라고 하잖아요. 항하사가 항하가 바로 겐지스 강인데 이걸 중국말로 번역한 게 항하인데 또 그 하자도 또 공교롭게도 황하라는 중국에 있는 그 강 이름으로 쓰이고 또 강가의 강은 또 양자강의 강으로도 쓰이고 그 어원이 뭐 원래 같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인도에는 여러 강이 있어서 이제 이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은 강강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야무나 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아체라바티 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사라부 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마히라고 부르는 마히 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일단 바다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 그냥 바닷물이다. 그죠? 저는 요 강의를 다 모여가지고 압록강에서 들어온 물이든 한강에서 들어온 물이든 영산강에서 들어온 물이든 금강에서 들어온 물이든 뭐 중국 양자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황하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황해 바다에 오면 다 황해 바닷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소속이나 이름은 다 더 이상 역할이 없다. 그거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마찬가지로 크샤트리하든 브라만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또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뭐 북쪽 사람 남쪽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그 차별도 구별도 전직이 뭐 선생이든 학생이든 뭐 부자든 가난했든 그런 거 아무것도 일단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하고 나면 예전에 그런 계급 대신 오직 사문이라고만 일컬어지느니라. 불교 교단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들도 제가 시절에는 저마다 가문과 혈통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이 불교 교단에 들어온 이상에는 그런 사회적 신분 관계는 모두 불식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고 나면 오직 바닷물로만 불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 교단에는 계급도 없고 통솔자도 없고 또 통솔 받는 사람도 없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는 부처님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도 본인이 그 통솔자다,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또 아난존자가 또 대반일반객의 그 아난존자 문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시 요 얘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벗 도반의 중요성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읽고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음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호리다 번뇌를 다 끊으호리다 법문을 다 배우호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예령고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또 미란다 관문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